대장주들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이거 알아두시면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순위는 잘 안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순위가 달라질 때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바로 대장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대장주가 될 상인가? 자, 대장주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각 산업별로, 섹터별로 가장 큰 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별로 있는 그런 대장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특히 주식시장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 옆에 계신 감자님께서 리서치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주로 과거에 뭐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했었고, 반도체도 IDM을 했던 게 아니라 주로 장비, 그리고 지금은 조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또 있나요? 산업 자체를 공부했던 적이 있는 거? 아니요. 그 전에는 다 단타라고만 해가지고. 네. 산업 공부 안 하죠, 단타는. 자, 그러면 요 내용은요, 한번 체크를 해두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에서 다양한 테마를 보고, 한쪽에는 섹터라고 부르는 산업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테마 위주로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섹터 쪽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테마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산업 쪽은 한번 공부를 해두면 계속 써먹을 수 있다, 우려 먹을 수 있다, 재탕이 가능하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졌습니다. 보통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요, 막내 직원들,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거를 회사에서 좀 많이 시키거든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거나 또는 되게 한쪽에만 쏠려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좋아하는 친구, 반도체만 너무 깊이 공부해가지고 이것만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두루두루 고객의 니즈를 대해야 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쑥 돌리는 걸 시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솔팅을 했는데요. 자, 시가총액이라는 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주식의 가격 중에서 한 개의 주식의 가격을 우리는 주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가에다가 그 기업의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실제와는 약간 다른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의 덩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직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가 되는 덩치를 나타낸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요,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하이닉스는 한 주 20만원 넘는데 삼전은 한 주 7만원이면 싸네 하면서 삼전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싼 거 사야지 하면서 7만원을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주식수죠. 그리고 이 주식수는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더 많거나 적다고 해서 다른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삼전은요, 옛날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일할 때 주문 내던 가격으로 보면 지금이 350만원입니다. 350만 원. 제가 그래도 현업에 있을 때 삼전이 100 안 되는 가격에서 450 되는 것까지 제가 보고 나왔거든요. 몇 년에 걸쳐 그런 변화가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액면 분할을 하느냐라고 물으시겠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삼전은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350만 원일 때는 냉정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월급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도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매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액면 분할을 정기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식이 계속 커지면 이게 또 언젠가 이 상태에서 얘가 또 100만 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분할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분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지금 애플도 주식 한 주 해보면 얼마 안 하잖아요. 분할의 역사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액면가가 막 500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액면 분할 100원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죠. 액면 분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커져야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큰 기업들이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낮출 여지가 되게 많죠. 뭐 1,000원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나중에 500원으로 갈 수 있고, 또 100원으로 갈 수 있고, 분할을 계속 할 수 있죠. 분할을 그만큼 한다 하면서 또 유증 같은 걸 하면서 주식수도 늘어날 테고요. 그게 모든 게 시가총액이 커져가는 기업의 성장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감독님이 다니는 박보미 TV 한 주에 얼마일까요? 액면가 한 주에 5,000원입니다. 왜냐? 대기업이 되고 싶어서 언젠가 대기업처럼 5,00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수십만 주의 주식이 있어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분 100%지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이렇게 딱 곱하면 자본금입니다.
자, 이 상태로 기업이 만약에 진짜 많이 커지게 되면 회사에 많은 돈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금 말고 잉여금이 많아지겠죠. 그 잉여금 가지고 이 회사의 자본금을 더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상증자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기 세팅이 될 때 놀랍게도 제가 법인을 만들 때 등기소 가가지고 서류 막 적고 하거든요. 액면가를 그 있는 것 중에 고르게 돼가지고 제 기억에 제가 거래했던 대부분의 주식들이 대기업들은 5,000원이었기 때문에 5,000원 선택하고 그리고 자본금을 납입해 놓은 그 계좌의 잔고까지 같이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 수는 거기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한 주의 가격은 의미가 진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 주의 가격이 7만 원이 싼 거고 20만 원이 비싼 건 아니고, 자 2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한 주의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거죠. 하이닉스처럼. 그럼 얘가 계속 커져서 100만 원을 찍게 되면 막 삼바 100 찍었죠? 삼양 150 찍었죠? 이렇게 100 넘게 가게 되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압박이나 니즈가 그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분할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주의 단위가 몇만 원인 상태에서 쭉 커져가는 거는 이미 큰 기업들이 커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작은 기업은 분할을 더 하거나 할 여지도 없죠. 정말 작은데 액면가도 낮은데 가격이 500원, 300원 이런 주식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액면가를 다시 높일 수 있나요? 액면가를 높이려면 액면 병합을 하면 돼요. 주식 수가 줄어들고. 네, 확 줄어들죠. 그런 걸 하더라도 그 기업이 잘 안 되고 주가가 빠지면 한 주의 가격이 또 엄청 낮아지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전제, 한 주의 가격이 낮으면 작은 기업인가요? 네. 한 주의 가격이 엄청 크면 큰 기업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커지고 나서 또 분할을 막 거치게 되고 작은 기업들도 병합이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면 주식의 이 시가총액이라는 결국 EPS와 PER의 함수인 거잖아요. 큰 기업이라는 건 돈을 잘 버는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EPS가 큰 기업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바로 PER이라는 이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작은 기업이고 돈을 작게 버는 기업인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아주 높은 밸류가 부여되게 되면 아주 큰 시가총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박고미 TV PR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APR 정도는 받아야죠. APR 정도? 50? 지금 되게 잘 나가니까 80도 가능하지 않나요? 80 가면 그건 이제 테슬라급이라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알아두면 진짜 좋은 내용이라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깨알 상식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본주의의 축복은요, 정말 작은 회사도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작은 회사인데 이게 정말 좋은 회사일 경우에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정말 빨리 수혈을 해줘요.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라면 돈을 잘 번다면 오랫동안 벌어서 모으면 되죠.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거예요. 즉 시간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바로 주주들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채권자들이. 당연히 기업이 탄탄해지면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거고, 이 채권자는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자산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기업 이익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뭐 가지고 있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채권을 발행하면 우리가 채권자의 역할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돈을 수혈해주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이 기업이 커가는 이 시간을 내가 돈 주고 사겠어, 이렇게 모험 자본인 주식 투자가 막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방금 막 상장한 회사인데 우리 APR 대표님 봐봐요. 88년생. 근데 지금 회사가 8조 원이죠. 돈을 벌어서 천천히 키워가서 실제로 8조 원의 크기까지 만들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의 자금 조달 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커가는 건 아주 단순해요. 자, 우리 박고미 TV가 언젠가 상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상장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과정인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창업했죠. 자, 저는 제 지분이 100%입니다. 제가 만들었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근데 혼자 하다가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3억 필요합니다. 3억 있으면 사무실 보증금 한 5천 넣고,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 주고 엄청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 자금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 은행? 은행은 이때 안 해줘요. 저도 가봤는데 안 해줍니다. 누가 해주냐면 가족이 해줍니다. 가족? 여기서는 패밀리 또는 프렌즈가 해줍니다. 또는 엔젤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3억 이렇게 투자 받으면 떼줘야 되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막 10% 떼줬어요. 그러면 창업자는 90%가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억, 5억 이런 돈 받고 드디어 사무실 공장을 갖추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죠. 엄청 초반기에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1년에 순이익으로 그냥 1억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이거보다 더 벌어야 되지만 제가 가족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90%인 상태로 그냥 있다 해볼게요. 근데 이제 1억을 벌도록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 돈으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억 버니까 한 10억 모으려면 10년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성장할 테니까 실제로 10년 안 걸리겠죠. 대략적으로 머릿속 생각해봅니다. 5년이면 되겠다. 1억 벌고 내년에 뭐 1억 5천 벌고 그 후년에 한 2억 벌고 이렇게 벌겠지 해서 한 10억 벌려면 한 5년 걸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납니다. 엔젤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단계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1억 버는 회사로 만들어냈군. 그러면 내가 10억 원을 투자할 테니 지분 10% 주셔. 자, 이때 어떤 밸류에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 5년 동안 이 고생해서 모을 수 있는 투자를 한 방에 땡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90%를 가지고 있잖아요. 10% 떼줘도 나는 80%를 가지고 있죠. 여전히 내가 아주 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충분히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부른 거 봐봐요. 10억을 주고 10%라면 이 회사를 100억으로 가치 평가한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나타내면 지금 EPS가 1억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PER 100을 준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억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이 중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자, 나는 이렇게 이 회사를 평가합니다. 그러니 지분 지금 90 남아있죠. 그 중에 10 줘요. 제가 10억 줄게요. 이게 바로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입니다. 그럼 PR 엄청 쳐준 거네요, 저 사람은. 이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거죠. 100억 버는 회사가 150억 버는 거 엄청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50% 성장한 거죠. 근데 1억 벌던 회사가 2억 벌면 100% 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요, 성장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빨라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 회사는요, 우리 회사가 지금 6년 차거든요. 자, 1년 차 제가 가내수공업이에요. 혼자 있어요. 혼자. 2년 차 혼자 있어요. 자, 3년 차 처음으로 편집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자가 되었죠. 4년 차에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5년 차, 6년 차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제가 단순하게 기억하기에는 매년 2배 성장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성장을 한다면 PR 100배의 뭔가를 줬어요. 내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50배? 반으로 줄죠. 내후년 돼도 25배 되죠. 자, 이런 고성장 회사를 당연히 투자 안 받겠지만 이런 고성장 회사를 이렇게 낮은 밸류에 살 수 있을 기회가 나중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의 회사는 1억 정도 버는 회사가 회사에 10억이 들어오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큰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사무실을 구해서 좋은 인재들을 더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단계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 단계들이 엔젤을 딱 넘어서면 바로 벤처 투자 영역입니다. 벤처 투자 영역이고, 여기에서 플레이하는 쪽은 다 VC들입니다. 벤처 캐피탈이고, 우리는 보통 캐피탈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벤처 투자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는 비상장 투자, 이런 말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미 기업들은 보통 몇 천억 정도까지는 커요. 몇 천억이나요? 네. 조 단위까지 가서도 상장 안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몇 천억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상장의 순으로 좀 넘어가요. 그러니까 몇 천억 정도까지 커지면 벤처 투자는 보통 시리즈 A, B, C라는 말을 붙여요. 여기 안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10억 엔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투자 받을 때는 기업 가치 몇백억 정도로 평가해가지고 돈을 주거든요.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시리즈 A. 그리고 기업이 더 커져서 이제 1000억 단위까지 커졌어요. 그럼 시리즈 B. 그럼 시리즈 C는 하든 말든 보통 엄청 커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 바로 다음은요, 바로 상장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는 증권사들이 붙어서 주관 계약을 합니다. 증권사들이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든 하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이제 상장을 위한 준비를 다 시킵니다. 일단 회계 기준 같은 거 상장 기준에 맞게 IFRS 이런 거 다 교체시키고,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게 없는지 지배구조 개편하고 그런 작업을 싹 하고 IPO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단계마다 저마다 그 단계의 플레이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투자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엔젤만 하는 사람도 있고, VC 중에서도 되게 작은 시리즈 A 쪽 VC만 주로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저분들한테 지분을 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VC들은요, 만약에 A 때 100억으로 평가해가지고 10억 정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다시 B 투자 받을 때 엑시트하거나 이러기도 해요. 그 다음 VC들이 나 저거까지 물량 사줄게 막 이렇게 하면 사주기도 하고, 많은 이쪽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정말 빨리 상장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되는 거고, 상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투자가 필요 없죠. 시장에서 그대로 조달이 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데뷔를 상장으로 본다면 그전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마치 이런 거죠. 혼자 막 연습하고 있는 혼자 연습생. 근데 누군가가 저 친구 춤 잘 추네, 생각 있으면 연락해요. 그렇게 하면 육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막 SM 이런데 그 연습생이 막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비상장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주식 시장에 나오면 자금이 조달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그 A라는 회사는 제가 산 만큼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건 그 회사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다만 상장이 될 때 유상증자를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신주 발행인 거죠. 자, 유상증자의 방법들 중에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여러 투자를 받고 자그마한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상장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던 모든 주식들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주식의 수를 새로 찍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새로 찍어서 IPO와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청약의 방식으로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발행하기로 했던 주식 수만큼 주가를 곱하면 그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때 한 번 들어와요. 한 번, 근데 아주 크게 들어와요.
아주 크게 들어오니 상장을 하고 나면 그 돈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M&A를 한다거나 엄청 큰 공장을 짓는다거나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이 회사가 다시 커가는 건 이제 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도 회사랑은 상관없다 했잖아요. 네. 만약 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으로 뭔가는 할 수 있겠죠. 또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면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또 해야 되죠.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주식을 또 찍는 게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이제 찍어내면서 또 남들이 새로 사는 거예요, 진주를. 그러면 그만큼은 또 돈이 들어와요. 상장하고 나서도 기업이 계속 커지고 돈이 필요할 때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보통의 경우에 유상증자를 할 때는 기존의 주주들이 되게 슬퍼할 수 있으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투자를 받죠. 전체 그림이 이해가 쭉 되죠? 네. 이런 과정을 대부분 쭉 거쳐야 아주 큰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말 엄청난 백업이 있어가지고 한 방에 가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기업을 보는 거는 대부분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회사고, 그 뒤부터는 이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주가가 오르고 모르면 못하는 대로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서 맡겨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주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 이 아이러니도 좀 있어요. 제가 되게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 있는 자문사인데, 에드워드? 네, 그 회사는 상장을 못하는 게 돈은 잘 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근데 상장을 안 하는 게 그 기업이 PB들 교육시키는데 정말 많은 돈을 써요. 1년에 수억씩 씁니다. 인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컬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거기가. 근데 아마 상장이 되면 주주들이 교육비를 줄이라고 할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상장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 창업자의 뭔가 생각 이런 것과 배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창업자가 가지고 있던 꿈과 투자자 가지고 있는 수익과는 괴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PB들이 일을 잘 하면은 고객들도 좋아하니까 굳이 상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확장할 이유가 없는 회사들은 상장을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상장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금 조달입니다. 잘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진출을 한다던가 아주 큰 돈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는 상장 안 합니다. 그럼 지분 투자도 안 받는 거죠? 저기 엔젤한테? 네.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런 것까지 근데 다 고려하고 기업을 영위를 한다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줘야겠죠. 근데 일단 제가 그런 생각이 없어서 나중에 언젠가 지분을 투자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이제 그런 게 의미를 가지고, 만약에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스톡옵션 막 줬어요. 그거 언제 현금할 수 있겠어요? 상장돼야? 아니요. 그 전에 VC가 사줍니다. 아 그것도요? 네. 그런 일도 많습니다. 상장이 되면 당연히 시장에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그 전이라도 회사가 성장하고 충분히 그 다음 투자를 받으면서 막 진전이 되고 이러면 이렇게 중간에서 구주 매출로까지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미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본 정말 수많은 주식으로 부자 되는 케이스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사주였다는, 우리 사주가 약간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죠. 스탁옵션 또는 우리 사주. 이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좋은 사람에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주식과 채권이라는 이 자본주의 양대산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회사 상장됐으면 좋겠군요.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상장이 돼야 좋은 건지 안 돼야 좋은 건지. 이런 시장도 VC들의 시장인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전부 다 완전히 깨고 있죠. 여기에서 거의 웬만한 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봐요. 로레알, 세계 1위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로레알이 그렇게 변동성도 정말 작고 돈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벌거든요. M&A를 잘해서 그래요. 근데 매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고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카우터들을 보내가지고요,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정말 작은 회사들 중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들 그냥 사오면 되거든요. 근데 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사오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경영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도와줄게. 대신 지금 이제 시작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커질 거를 가정해서 몇백억의 가치에 내가 지분 일부 사줄게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커지게 되면 서로 좋은.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아까 들은 것 중에 리멤버스죠. 명함 저장하는 거. 아, 네네. 리멤버 이번에 팔렸어요. 어디로? 5천억. 회사는 적자예요. 5천억의 밸류가 왜 나오느냐면 기업의 가치를 책정하는 것 중에 이익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책정을 하는 거죠. 비입만 보거나 아니면 컨텐츠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IP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들만의 툴들이 다 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회사는 돈을 벌고 있죠. 근데 어쨌든 성장성과 이런 스케일업을 하지 않다면 투자가 필요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저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이렇게 커져 있는 우리나라의 섹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자체의 시가총액이 큰 산업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만 딱 보고 우리가 한 방에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약간 교양입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이게 뭐죠?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들 중에 상장 안 된 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8, 9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커 있는 기업들은 나라에 상장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당시에. 커졌으면 상장 안 하고 싶은 회사 얼마나 많았겠어요. 대기업들 전부 상장에 푸시를 넣어서 그때 1차적인 붐이 생겼죠. 우리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되면서 그때 잘 고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반도체, 은행, 호텔 레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음식료, IT 플랫폼, 화장품, 보험, 자동차, 통신, 친환경, 정유화학, 조선, 건설, 2차전지, 항공, 운수, 엔터, 미디어, 방산, 우주, 의류 이런 산업들입니다. 보통 이 중에 하나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겠죠. 네, 저희는 IT인가요? IT 영역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는 미디어 컨텐츠니까요. 아마 미디어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는 사실 없어가지고 그나마 아프리카 TV, 인터넷 서비스라는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미디어로도 묶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TV. 지금은 숲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산업입니다. 대장주들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이거 알아두시면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순위는 잘 안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순위가 달라질 때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자, 먼저 반도체는 무려 700조 원의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야, 700조. 자, 이 시가총액을 볼 때 팁은요. 저는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2천억 밑은 작은 기업, 소기업. 아주 작다.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리고 2천억부터 1조 원. 저는 중견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시기 편해라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1조 원 이상이면 저는 대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누군가가 나 어디 취업했어? 그래? 무슨 회사야? 어떤 회사야? 그래? 크게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이렇게 인터넷에 쳐가지고 시가총액을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진짜 옛날에 취업 시즌 때 되면 친구들도 많이 취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야, 나 이번에 롯데케미칼 들어갔어. 나는 저기 S-오일 들어갔는데, 나는 현대차 들어갔는데, 나는 파마리서치 들어갔는데. 그렇게까지만 얘기했을 때 누가 큰지 잘 모르잖아요. GS가 더 크지 않나? 현대차도 크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인지도만 보면 약간 비슷하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야, 네가 술 사야겠다. 야, 너 이거 시가총액 너무 크다. 거의 근데 그게 얼추 맞는 거죠. 파마리서치는 지금 대기업으로 가도 무방할 만큼. 코스닥 한 3, 4위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왔는데요. 지금은 8조 원 이렇게 되죠. 6조? 7조? 6조, 7조? 그러면 대기업이지. 그러니까 투자자의 기준에서는 대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죠. 지금 봅시다. 우리나라 1위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425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갑시다. 반도체가 700조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죠? 얼마 전에 3천조를 찍고 살짝 내려와 있을 겁니다. 코스닥까지 합하면 3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덩어리가 3천조 원인 거예요. 자, 이 중에 반도체가 700조. 여기서 코스닥 한 500조 될 테니까 빼고 나면 코스피만 한 2,500조 될 텐데 그 중에 700조 원이 반도체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그냥 4분의 1이 반도체인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큰 게 반도체입니다. 나아가서 삼성전자 425조. 게다가 삼성전자 우선주 밑에 있거든요. 요거 밑에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47조. 둘이 500조네요. 두 개 합하면 500조잖아요. 우리나라가 3천조 원 시장인데 500조가 하나의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전자는 심하게 큽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7만 원 됐으니까 425조. 제가 저번에 많이 들었을 때 이거 320조 이랬던 것 같은데요. 100조가 쑥 올라왔어요. 100조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와 이 삼성전자 한 기업의 주가와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면 삼전이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거죠. 외국인 기준에서는요, 그들은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주식이 삼전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삼전은 아시아 전체에서도 유례 없이 큰 몇 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TSMC는 옛날에 작았는데 지금 그게 한 1,000조 넘죠. 가버렸죠. 그전에는 그 삼전이 거의 진짜 독보적인 큰 기업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죠. 심지어 파운드리까지 하고 반도체는 전부 만들어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IDM이라 부르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놀랍게도요,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요. 우선주도 너무 크죠. 47조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우선주보다 낮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선주 열어보면 이거 외국인 지분이 꽉 차 있어요. 아마 거의 한 80%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씁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주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삼전 주식을 사는 이유는 차익 때문이죠. 그 인수하려고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삼전 한 주식 사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제 인수를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때그때 다른데 우선주가 가격이 더 싸고 배당이 더 높죠. 그래서 우선주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주를 사게 되면 한 주의 가격을 얘기할 때 남들과 섞이지 못해요. 7만전자라며 가격대가 좀 다른 거죠 우선주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본주를 많이 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우선주와 본주와의 괴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주 괴리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걸 잘 체크를 해둔다면 삼전이 덜 올랐는데 우선주가 더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또는 삼전 본주는 엄청 올랐는데 우선주는 덜 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우선주가 또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죠.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우선주 안에 이 외국인들 지분율이 막 7, 80 되는 거 보면 그냥 묘하게 좀 그래요. 꽤 많군요. 네, 우선주들은 보통 그래요. 현대차도 그래요. 자, 놀랍게도 시총 2등은 하이닉스입니다. 187조. 제 기억 속에는 한 4, 50조였던 것 같은데 그게 한 4년 전에 4, 50조였고 너무 옛날 기억이군요. 그 이후에 워낙 잘 나가긴 했으니까 뭐 2배 됐어도 100조 이렇게 생각했는데 187조요? 이야, 하이닉스가 정말 쉬지 않고 갔군요. 거의 지금 20만 후반대이지 않나요? 와, 187조까지 컸군요. 대단합니다. 자, 하이닉스는요, 메모리 반도체만 하죠. 만 하기 때문에 한때 이렇게 스마트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거기다 파운드리까지 하는 삼전이랑 두 개 중에 옛날에 22년 말인가? 반도체 적자 날 때 삼전을 사야 된다. 삼전은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이닉스는 사면 안 된다. 왜냐?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하지 않고 심지어 그때 인텔 낸드까지 인수해가지고 하이닉스는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었던 걸 거짓말처럼 없더니 지금 이렇게 됐네요. HBM이 컸나봐요. AI 시대에 이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엔비디아로 팔리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4위가 한미반도체였군요. 자, 한미반도체는요 8.2조 원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고 사실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그 다음인 거죠. 거의 세 번째 서열인데 8조 원을 이루고 있고 이 HBM을 만들 때 TC본더를 제조하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그 엄청난 반도체를 만들 때 수직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때 붙이는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가 독보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8.2조가 되게 큰 건데 저기서 작아 보이네요. 여기서는 작아 보이죠. 네. 어디를 가도 8.2조 이기긴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자 리노공업이 그 다음이군요. 자 리노공업은 3.5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동작을 하는지 맨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소켓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 테스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포고핀 방식에서는 리노공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5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위가 어찌 보면 국대라면 밑에는 이제 국대를 키우고 지원하고 양성하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의 순위일 텐데 지금은 한미와 리노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군요. 자, 2조 원의 DB 하이텍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시스템 반도체를 하죠. 시스템 반도체 하면 삼성도 하잖아요, 그거. 근데 삼성이 하는 거는 TSMC랑 경쟁하는 2나노, 3나노, 5나노 이런 거 정도 되는 거 경쟁하는 거고 옛날에 한 7나노쯤인가 그때부터 이미 TSMC한테 많이 밀리고 5나노, 3나노에서는 TSMC한테 압도적으로 밀렸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2나노에다가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거고 TSMC는 2나노 한 2년 있다고 한다 했죠? 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파운드리 좀 갈라지고 있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첨단인 거죠. DB 하이텍은 거기에 반해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미세 공정이 조금 낮은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쪽 시장도 워낙 있다 보니까 이렇게 2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전자기기 좋아하거나 장비 기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공부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비 공부를 했나 봐요. 대학교 다니면서 연관된 과는 아니지만 얼추 이렇게 좀 주워드는 게 있거든요. 원래 기계과였나요? 네. 친구 중에 친소재 공학과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8대 공정을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아, 친소재 공정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투자에 유리하겠다. 유리한데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네? 투자를 안 해가지고 제가 하라 그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건 흔한 일이라. 그래서 8대 공정을 얘기해줬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온 거군요. 네. 그죠. 8대 공정은 그때부터 지금이나 비슷한데 얼마나 고도화가 많이 됐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 공정을 넘어서는 후공정 단계에서 오사트라고 하죠. 테스트하거나 패키징하는 이쪽 단계에서의 경쟁력이 더 부각이 되면서 그쪽 기업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한번 공부해보면 좀 좋은 게요. 이 공정은 그대로 가되 어떨 때는 막 전처리 공정 막 이런 게 엄청 핫할 때가 있다가 나중에 왔다 갔다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한번 공부해두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12년 전에 계속 옛날 얘기했으면
한데 10여 년 전에 RA를 할 때 그때도 반도체 제일 컸어요. 지금도 반도체 제일 커요. 종목 다 달라요. 영원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1대장, 2대장일 겁니다. 여전히 거기서 경쟁을 할 건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한 그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변화는 계속 있는 거죠. 계속. 뭔가 완전 고인물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오히려 자동차 쪽이나 음식 쪽 그리고 엔터 쪽도 완전히 고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기 쉽지 않은데 여기 쪽은 뒷단의 변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원한 템베어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요. 최근에 어차피 AI 반도체 나오면서도 많은 종목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죠. 말 나온 김에 반도체 8대 공정 컨텐츠 어때요? 분명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8대 공정 뭐지? 설명해 주면 좋겠다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근데 저게 하나하나 파는 것도 꽤나 복잡해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8대 공정이 뭔지만 훑고 끝내주는 그 밑에 들어가면 일단 아는 사람은 너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쪽은 나중에 더 딥한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영역이고 우리는 우리 투자자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아주 윗단에 어느 정도까지냐면 8대 공정과 IDM과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고 경쟁하는지 정도만 살짝 정리를 해줘도 그것도 충분하죠.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박보미 TV 박구미 TV